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워킹맘입니다. 아침에 아이 학교 보내고 헐레벌떡 회사에 출근하면 종일 일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살림하고 아이 돌보는 요즘은 무척 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했던가요? 제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까지 쉽지만은 않았어요.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면서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겪었고 그 고통을 이겨낸 이후에야 지금의 평범한 삶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쌀맘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어떻게 지금처럼 살 수 있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물론 요즘 대학생들 모두 그렇게 살지만 저는 누구보다 더 취업에 목을 맸어요. 집안 사정이 그다지 좋지 못했거든요. 어머니가 평생 전업주부셔서 아버지 혼자 저희 택시기사를 하시면서 가족을 부양하셨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암에 걸려 입원하시게 되면서 일을 못하게 되셨거든요. 다행히 병원비 같은 건 보험으로 어떻게든 할 수 있었지만 가장인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나니 장기적인 생활이 문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더 악착같이 취업에 목을 맸고 좋은 회사, 나쁜 회사 가리지 않고 받아주는 곳 중에서 연봉이 가장 높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덮어놓고 연봉만 보고 들어간 회사였지만 그렇다고 일을 소홀히 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원래 욕심이 좀 많은 편인데 일이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뭘 해야 실적이 오를지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많은 직장인들이 어차피 열심히 해봐야 월급 이상 나오는 것도 없는데 대충 하자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왕 하는 일인데 잘 되면 좋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업무량이 늘어나긴 했지만 퇴근하고 달리 할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손으로 만든 일이 되어가는 걸 보는 즐거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진해서 야근을 했고 업무 지시가 없어도 새로운 일을 찾았지요. 그렇게 3년쯤 정신없이 회사 일에 몰두하다 보니 결과도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남자 직원들도 마다하는 야근에 나서서 하고 동기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적을 내니 당연히 인사고과가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승진도 다른 동기들보다 1년 빨랐고 많지는 않지만 성과급도 받았습니다. 그때쯤 되자 이젠 회사 일 말고도 다른 일에 눈을 돌릴 여력이 생기더군요. 저의 첫 남편은 그맘때쯤 만났습니다. 제가 하도 일만 하고 집에 들어가질 않으니까 오히려 팀장님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왜 집에 안 들어가냐? 그래서 언제 연애하고 결혼하냐? 팀장님은 무슨 친오빠처럼 절 걱정해 주셨고 그러다 결국에는 제게 남자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네? 소개팅이요? 그래. 내가 어지간해서 이런 말 안 하는데 너 종일 회사에만 있잖아. 요즘은 성희롱이다 뭐다 해서 묻기도 그렇다만 너한테는 굳이 사귀는 사람 있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겠더라. 야, 아무리 일이 좋아도 회사가 인생의 전부가 되면 되겠냐? 제발 나가서 사람도 좀 만나. 저 딱히 만날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할 일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사람 만날 시간이 어딨어요. 설령 시간이 나도 머릿속이 복잡해서 못 만나요. 그게 문제라니까. 너 올해 28살이야. 한창 나이에 만날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내가 건실한 청년 한 명 알아놨으니까 한번 만나봐. 어차피 주말엔 할 일도 없잖아. 저 이번 주말에는 자리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제발 일 좀 적당히 해라. 일은 너 혼자 하냐? 잠만 말고 이번 주말엔 시간 꼭 비워. 알았지? 원래도 팀장님과 사이가 좋은 편이긴 했지만 팀장님이 그렇게까지 강권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너무 회사에만 있었다 싶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전환하는 셈 치고 소개팅에 나가게 되었죠. 평소에는 잘 입지 않는 원피스까지 꺼내 입고 자리에 나갔지만 속마음은 반반이었습니다.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이성을 만난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상황에서 소개팅을 하려니 어색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소개팅에 나온 남자도 직업은 의사였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디 모난 데 없는 인상에 서글서글한 성격이었지만 딱 그 정도였습니다. 당시 제 머릿속엔 오로지 일뿐이어서 딱히 이성이 눈에 들어오진 않았네요. 하지만 그 남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 만남 이후로 계속 제게 연락해서 먼저 만나자고 했거든요. 남자가 영 맘에 안 들었으면 아예 처음부터 단칼에 잘랐겠지만 딱히 싫은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남자도 제게 무슨 연애를 하자거나 고백을 하거나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남는 주말에 같이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식당에 가는 정도라서 저도 별 부담 없이 그 남자와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남녀관계라는 게 참 웃기더라고요. 딱히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도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니까 저절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 남자가 아니었다면 회사 사람들 말고 만나는 사람이 없었던 탓도 있었을 거예요. 만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남자는 여전히 마음에 전해온다고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이 영화 보고 밥 먹고 가끔 술도 한잔하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가까워졌고 어느새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죠. 본격적으로 연인이 되기 전에 워낙 오랫동안 만났기 때문에 저는 남자친구나 서로의 사정에 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저희 집안이 여러모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저 또한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꽤 일찍 돌아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저는 제가 버는 돈의 일부를 친정에 보내야 한다는 걸 남자친구도 이해하고 있었고 결혼해도 홀로 된 남자친구의 어머니 때문에 시댁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사실 저는 좀 주저하는 편이었어요. 제게는 결혼이 그렇게 급한 일도 필요한 일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아직 회사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에게는 결혼이 너무나 급했고 또 무척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결혼에 시큰둥하다는 걸 아는데도 정말 날이면 날마다 결혼 얘기를 꺼냈거든요.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면 저는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다라거나 결혼하면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고민해보자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문제는 자기가 다 감내할 수 있다며 결혼을 재촉했습니다. 그 모습이 그저 결혼에 미쳐서 다급하게 덤비는 것처럼 보였으면 정 떨어져서라도 그냥 헤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결혼하자며 매달리는 남자친구의 눈에는 오로지 저밖에 없었고 한시라도 더 저와 붙어 있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네요. 그래서 결국 30살이 되던 해에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마냥 즐겁고 행복하기만 해서 받아들인 건 아니었지만 남자친구가 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더군요. 그런데 그게 제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31살이 되기 전에 식을 올리는 걸로 계획을 잡았지만 당장 시작 단계부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문제는 다름 아닌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어요. 만난 지도 오래됐고 이미 서로 사정 다 안다고 하니 빙빙 돌리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너 우리 아들 병원 차려줄 수 있니? 네? 병원이요? 왜 생각도 못한 것처럼 그러니? 명색이 의사인데 개인 병원 차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아, 솔직히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참나. 그럼 넌 내가 죽을 똥 살 똥 어렵게 키운 아들을 날로 먹을 생각이었니? 12년 전에 애 아빠 세상 떠나고 나 혼자 정말 가증고생하며 우리 아들 키웠다. 그 돈 많이 든다는 의대 뒷바라지 다 하고 번듯한 의사까지 만들었어. 그렇게 키운 아들을 병원 차려줄 돈도 없는 애랑 결혼시키고 싶겠니? 어머니 마음 미리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병원을 차려줄 돈은 없어요. 하지만 저도 돈을 벌고 이 사람도 돈을 벌잖아요. 나중에 대출도 좀 받을 거 생각하면 길어도 5년 내에는 개인 병원 차릴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 의사야, 의사. 너 말고도 당장 병원 차려주겠다는 여자가 줄을 섰다고. 그런데 5년?
거기다 대출까지. 내가 왜 너 같은 애한테 우리 아들을 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어머니는 완강하셨습니다.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니 처가도 볼 수 있는 곳으로 골라 결혼시키겠다는 건데 그 앞에서 뭐라 얘기해봤자 씨알도 안 먹힐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입장이었더라도 저희 결혼을 마냥 좋게만 보긴 어려울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자고 얘기했습니다. 일하면서 모아둔 돈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친정 살림까지 맡아서 책임지다 보니 액수가 그다지 크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반대했습니다. 어차피 당장 개원할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직접 번 돈으로 차리는 병원이 더 의미 있지 않겠냐며 그것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건 절대 안 된다며 완강하게 버텼던 거죠. 일이 그렇게 되자 이젠 남자친구와 어머니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처음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한 3개월 정도는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그동안에도 남자친구를 만나긴 했지만 남자친구는 이렇다 저렇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뤄지는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친구가 어머니의 허락을 받았다며 상견례를 잡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좀 의아했습니다. 당시 어머니의 반응으로는 도저히 결혼을 허락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건데 남자친구가 거의 생떼를 쓴 모양이더군요. 이 사람과 결혼하는 거 아니면 평생 결혼 안 하겠다라며 엄포 아닌 엄포를 늘어놓으니 어머니도 결국 포기한 거죠. 그렇게 저는 32살에 첫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한동안은 좋았어요. 홀로 계신 시어머니 때문에 시댁에서 살았지만 걱정했던 것처럼 시집살이를 시키시지도 않았고 남편과 함께 사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한 시간은 딱 반년까지였어요. 어느 날인가부터 남편은 자꾸만 제 일과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을 했냐? 누굴 만났고 어딜 다녀왔냐? 마치 제가 무슨 나쁜 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하루 일과를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죠. 처음엔 지나가는 말로 오늘은 어땠냐라거나 별일은 없었냐라며 안버무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노골적이 되더군요. 나 그냥 회사 출근해서 일하다가 퇴근하고 곧장 집으로 왔어. 직장인인데 하루 일과라고 해봐야 뻔하잖아. 왜 자꾸 그런 걸 물어? 그렇게 대충 대답하지 말고. 출근했어도 사무실에만 앉아있진 않았을 거 아냐. 하다못해 점심이라도 먹으러 갔겠지. 어디서 먹었고 누구랑 먹었는지 말해. 그냥 여직원들 몇 명이 모여서 분식집 갔어. 도대체 그게 왜 궁금한데? 여직원들? 확실해? 내가 왜 그런 걸로 당신한테 거짓말을 해? 확실해? 그래, 그렇단 말이지? 바보가 아닌 바에야. 남편이 물어보는 의도가 뻔히 보였습니다. 모를 수가 없었어요. 설마 당신 나 지금 의심해? 내가 다른 남자라도 만날까봐 그러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거. 그냥 물어본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점심에 누구랑 먹었는지까지 물어보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왜 그런 걸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이야. 명색이 남편인데 와이프한테 그 정도 질문도 못해? 속내가 뻔히 보이니까 그렇지. 속내 같은 거 없었으니까 괜한 의심하지 마. 남편은 끝까지 물어본 거라고 대답했지만 순진하게 그런 거짓말을 믿을 정도로 제가 어리석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의심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처음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심도 무슨 건덕지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럴 만한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전히 회사 일에 몰두하고 있었고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간혹 회식이나 거래처와의 술자리가 있긴 했지만 그럴 땐 꼭 미리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그냥 술자리가 있어서 조금 늦을 것 같다는 정도로만 얘기했지만 남편의 의심이 시작된 후에는 누구누구랑 있으며 몇 시에 끝나 몇 시에 집에 들어가겠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의심을 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하게 저를 의심했어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나중에는 차라리 내가 누굴 만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최소한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라고까지 생각했을 정도였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아침부터 컨디션이 영 안 좋았어요. 사실 그럴만도 한 것이 지금이 높아지면서 회사 일은 갈수록 늘어나고 스트레스는 점점 더 심해지는데 집에 돌아가면 남편이 도끼 눈을 뜨고 의심하고 있었으니 몸은 괜찮을지언정 마음은 늘 가시방석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 탈 없이 견딘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죠. 하여튼 그날은 워낙 몸이 안 좋길래 입사하고 처음으로 반차라는 걸 냈습니다. 그러자 팀장님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만간 탈 한 번 날 줄 알았다며 얼른 집에 들어가라고 하시더군요. 회사에 들어간 후 해가 지기 전에 집에 들어가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덕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탓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편이 왜 저를 그렇게 의심했는지 그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있을 시간이었고 어머니도 밖에 나가 있을 때라 딱히 인기척이 없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좀 일찍 들어오셨나 보다 하고 조심스럽게 들어가는데 부엌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또 그 자식이랑 만났다고요? 아유,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적당히 눈 감아주려고 했는데 새아가가 그 남자랑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구나. 이거 사진 한번 보렴. 아는 사람이 며느리 아니냐고 하면서 보내준 사진인데 거기서도 그 남자랑 만나고 있더구나. 도대체 왜 유독 그 남자랑 같이 있는지 원. 새아가한테 물어는 봤니? 벌써 몇 번이나 물어봤죠. 근데 절대 아니라고 딱 잡아떼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 이런 사진까지 찍혔는데도 발뺌을 한다고? 와이프는 저한테 이런 사진이 있다는 건 전혀 몰라요. 그러니 그렇게 잡아댔겠죠. 벌써 반년째예요. 이젠 더 두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새아가는 아니라고 하잖니. 혹시 그냥 이 일 때문에 만난 거면 어쩌려고. 어머니가 사진으로 보여주신 것만 벌써 3번째예요. 아무리 같은 회사에 있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3번이나 같이 사진을 찍힐 수 있어요. 전 그 사람 말 안 믿어요. 그럼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저 그 사람이 다른 남자한테 눈 돌리는 거 절대 못 참아요. 가서 단판을 지어야죠. 아서라, 그러다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이고,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러게 걔랑은 결혼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들. 이게 무슨 꼴이니?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대화 주제가 저다 보니 차마 아는 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속에선 천불이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슨 남자와 함께 있었으며 뭐가 불쌍하다는 건지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었어요. 저는 하늘에 맹세코 누가 의심할 만한 상황을 만든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사내에 제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떤 남자가 제게 다가오나요? 애초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도 두 사람은 마치 제 불륜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더 화가 나는 건 의심하는 남편보다 그 의심을 부추기는 시어머니였어요. 아는 사람이 며느리 아니냐고 사진을 찍어 보내줬다는데 그것부터가 믿기 힘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는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는 걸 마땅치 않아 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절 며느리라고 소개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굳이 사진까지 찍어서 시어머니에게 보내줬을까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 싶으면서도 시어머니가 제게 사람을 붙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몸이 안 좋은데도 집에서 쉬지 못하고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있는 사실만 가지고도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남편은 시어머니의 농간에 놀아나 있지도 않은 일을 실제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그저 집착이고 의처증이었어요. 그런 사람과는 하루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게 남은 선택은 남편과 갈라서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시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고 싶었지만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았어요. 위에서 시킨 일상적인 업무라면 어떻게든 빼겠지만 제가 시작해서 추진된 프로젝트라 발을 뺄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건 저희 팀 전체가 다 참여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 프로젝트만 끝내고 곧바로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럴수록 남편의 의심은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원래도 일 때문에 회사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데다 꼴보기 싫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일부러 더 늦게 들어갔어요. 그러니 남편은 남편대로 뭔가가 있구나 싶었겠죠. 하지만 이미 이혼하기로 마음을 굳힌 터라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프로젝트가 차근차근 준비되고 마지막 작업을 마치기 위해 팀원들이 다 함께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전날 분명히 제가 일 때문에 지방으로 출장 간다고 얘기했는데도 남편은 믿지를 않았어요. 혹시 남자랑 여행 가는 거 아니냐는 둥, 거기 가서 누굴 만나는지 전화번호를 대라는 둥, 별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늘어놓길래 무시해버렸죠.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해버렸습니다. 출근하는데 뒤통수에 지켜본다느니 어쩐다느니 개소리를 하는데 정말 짜증나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출장 갔던 일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장장 8개월에 거친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마무리되자 팀장님이 금일봉을 받았다며 축하 매식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모처럼 다 같이 지방 출장도 왔겠다. 저희는 비싼 고깃집에 자리를 잡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달이 나고 말았어요. 그곳에 남편이 들이닥친 겁니다. 이거 봐, 이거 봐. 너? 일 때문에 출장을 가? 이게 지금 일하는 거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왜긴 왜야? 와이프가 외간 남자랑 여행을 간다는데 그걸 두고 보기만 하라는 거야? 당신 미쳤어? 내가 무슨 외간 남자랑 여행을 가? 여기 우리 팀장님이랑 팀원들 다 있는 거 안 보여? 팀원들이랑 같이 온 건 눈속임이겠지. 그런 얄팍한 실수에 내가 속아 넘어갈 것 같아. 그 자식 어딨어? 어딨냐고. 내가 누구랑 바람을 피운다 그래 진짜. 그날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서 지금도 얼굴이 빨개집니다. 단둘이 있을 때 그랬어도 미치고 팔짝 뛸 일인데 회사 동료들이 다 있는 회식 자리에서 행패라니. 남편을 말리면서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저보다 나이는 2살 많지만 군대 때문에 제 밑으로 들어온 남자 직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래 너 여기 있었구나. 니까짓 게 감히 내 와이프를 넘봐? 왜 이러세요? 저 결혼했습니다. 와이프 있다고요. 뭐? 와이프까지 있는 놈이 내 여자를 꼬신 거야? 이거 완전 미친놈이구만. 너 같은 놈은 제대로 맛을 좀 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러더니 다짜고짜 직원에게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고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와 팀원들은 어떻게든 남편을 떼어놓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종일 병원에 앉아 진료만 보는 사람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눈이 왜까닥 돌아서는 관경병 걸린 개처럼 남자 직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식당 주인이 부른 경찰에게 불뚫려 나가는 것으로 그날의 상황이 끝나게 되었죠. 다행히 남자 직원은 크게 다치지 않아 선체해준 덕분에 남편은 무사히 경찰서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마음을 접은 상태였어요. 안 그래도 이미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상황에서 그런 일까지 겪고 나니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져서 같은 공간에서 숨쉬는 것조차 몸소리 쳐질 정도였습니다. 이후의 일이야 뻔했어요.
어처구니 없게도 남편은 부르는 용서해 줄 테니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개소리를 가볍게 무시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의 기책이 인정되었고 저는 꽤 큰 금액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마지막 판결이 나던 날 법정에 나오는데 어느샌가 다가온 시모가 그러더군요. 아유, 드디어 끝났네. 돈 물어준 건 좀 아깝지만 덕분에 내 아들 앞길 막은 눈엣가시 같은 년 하나 떼어냈으니 천만 다행이야. 설마 어머니, 이러려고 남편한테 거짓말하신 거예요? 왜 아니겠니? 콩깍지가 씌어서 그지 같은 집안 기집애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계획했지. 너도 위자료 받았으니 아쉬울 건 없잖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너야말로 넘보면 안 될 사람을 넘본 죄 받은 거지. 어쨌든 이렇게 다 끝났으니 다신 내 아들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 그땐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군요. 머리채를 붙잡고 휘저어주고 싶었지만 법원 앞에서 그럴 만큼 이성을 잃은 건 아니라서 속으로 펄펄 끓는 화를 삭혀야만 했네요. 그렇게 지긋지긋한 집안과의 인연을 완전히 끝내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 절 지탱해주던 건 회사 일이었어요. 그걸 갑자기 손에서 놓아버리면 그대로 무너질 것 같아 아무리 심적으로 힘들어도 어떻게든 붙들고 있었죠.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저 혼자만은 아니었어요. 힘든 시간 곁에서 저를 지켜두던 사람이 있었고 한 번의 실패 때문에 마음 열기를 주저하다 결국 그 남자의 정성을 받아들여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죠. 걱정도 많았고 아직 사람에 대한 믿음도 온전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남편은 그런 절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부모님을 제외하면 제 사정을 세상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가능했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두 번째 결혼은 성공이었습니다. 남편은 일 때문에 바쁜 와중에도 늘 저를 먼저 챙겨주었어요. 저도 업무에만 매몰되었던 삶에서 벗어나 남편에게 더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실로 첫 임신을 하게 되었네요. 그때까지 하던 일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배가 불러오고 산딸이 다가오자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쓰고 집에서 쉬었습니다. 몇 년 만에 집에 있으니 처음엔 좀이 쑤셔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산모가 왜 그렇게 바쁘냐며 제발 좀 쉬라고 청소고 빨래고 자기가 다 하겠다며 아무것도 못하게 앉혀놓았습니다. 남편의 그런 모습이 고맙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려니까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그래도 태교감에서 대학 때 이후로 듣지 않았던 음악도 듣고 손에서 놓았던 책도 읽고 하다 보니 느리게나마 시간이 흐르긴 흘렀습니다. 그래도 종일 가만히 있기는 좀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산책은 했어요. 만삭이 되어서 배는 산만해졌지만 컨디션이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입덧도 없어서 입맛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하루는 산책을 하다가 문득 만두 생각이 나서 아파트 단지 근처 분식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인간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도대체 지난 5년간 뭘 하고 살았는지 두 사람은 꾀재재한 몰골로 분식집 구석에서 떡볶이를 하나 시켜놓고 같이 먹고 있더군요. 아예 코를 박고 먹고 있어서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길래 조용히 다른 자리에 앉아 만두를 시켰습니다. 얼른 만두만 받아서 나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 목소리를 들은 두 사람이 대뜸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전시모는 말투부터 시비조였죠. 뭐야, 위자료를 그렇게나 받아쳐먹고 나가더니 기껏 먹는 게 만두야. 만두를 먹든 뭘 먹든 생활하지 마세요. 배는 또 왜 그래? 너 설마 임신했니? 이번엔 또 어떤 정신 나간 놈을 문 거야. 하여튼 너도 대단하다 대단해. 신경 끄시라고요. 너나 네 뱃속에 나 참 하는 짓이 싸구려니 그런 싸구려 만두나 처먹고 다니지. 노는 물이 저렴해서 니들은 좋겠다.
제가 원해서 한 이혼도 아니고 작정하고 판을 짜놓고 이혼시킨 장본인이 왜 이제 와서 아는 체를 하며 왜 시비를 터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먹든 뭘 하고 다니든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당신들은 왜 여기 있는데? 잘난 당신 아들이 벌어오는 돈 갖고 호의호식하는 거 아니었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저는 관심도 없었지만 배알이 뒤틀려 비꼬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외로 그 인간들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른 모양이더라고요. 호의호식, 네 년이 우리 집안에 저주를 퍼부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의료사고로 병원에서 쫓겨나고 개원했다가 빚만 잔뜩 지게 됐다고. 이게 다 네 년 때문이야. 그러더니 갑자기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쥐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참지 않고 그 여자의 머리채를 같이 붙들고 버텼지요. 하지만 몸이 만삭이라 제대로 대거리를 할 수가 없었네요. 그런데 그때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던 남편이 저를 데리러 분식집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뭐 뜨라는 겁니까? 뭐야 너는? 몰라볼 줄 알았는데 전 시모가 우회로 제 남편을 알아보더군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제 남편을 보는데 제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지금 제 남편이 이혼 재판 당시 절 변호해주던 변호사였거든요. 어떻게 너희 둘이? 이봐요 아줌마, 당장 그 손 안 놔. 당신들 내가 폭행죄로 고소할 거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정을 다 아는 남편은 전 시모와 전 남편을 제게서 떼어낸 다음 곧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겁먹은 두 인간이 도망치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옆에서 모든 일을 다 보고 있던 분식점 사장님이 문을 막아주신 덕분에 두 인간들은 꼼짝없이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죠. 평범한 사람에게 그런 짓을 저질러도 무시하기 어려운데 변호사한테 걸렸으니 오죽했겠어요. 남편은 두 사람에게 선처를 베풀 마음이 전혀 없었고 경찰에게 구속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두 인간은 바닥에 엎드려 네 발 녹이며 남편에게 사정했습니다. 빚쟁이들한테 쫓겨 도망다니는 신세인이 한 번만 봐달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나서서 상처 같은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자연재해를 당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일을 저질러 놓고 무슨 피해자처럼 코스프레하는 게 너무 화가 났거든요. 두 인간들은 폭행죄로 유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귀신같이 소식을 들은 빚쟁이들이 몰려와 두 사람을 뼈까지 발라버렸죠. 사람이 한번 망가지니 저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구나 생각하면 안타깝다가도 두 인간이 제게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할 타이밍도 이미 다 지났고요.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을 다 지난 끝에 저는 지금의 조용하고 평범한 삶은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가 태어나고 2년 후에 둘째가 태어났고 저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남편은 아주 유명하지는 않아도 꽤 오래 경력이 쌓이면서 제법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족하고 신적으로도 여유롭죠. 돌이켜보면 참 힘든 시간이었고 지나는 동안에는 지옥보다 더한 고통이었지만 그 모든 일을 다 지나고 나니 꿈처럼 느껴지네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억울하고 지난했던 시절이 지나가고 이제 사연자님의 인생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가족분들만 생각하시오.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사연 함께 해주신 쌀맘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댓글로 사연자님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